Q&A 시간 돌아왔습니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네요. 먼저 그 강연에 앞서서 그 전에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그 후에 오늘 그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이 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받았던 질문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로 발사도 2번 실패한 후 3번째에 성공했는데요. 이처럼 발사체에 실린 위성 등 기기는 실패할 것을 대비해 동시에 여유분까지 만드는 것인지, 위성 하나 만드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궁금하네요. 강연 중에 좀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잠깐 짧게, 네.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길게 네.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 위성을 만드는 단계별로 모델들을 여러 번 똑같은 모델을 만듭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매번 인공위성이 항상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기성품이 아니에요. 완전히 도자기를 만드는 심정으로 네. 처음에 기능을 하는지를 실험실 단계에서 보기 위해서 보드 레벨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 단계별로 조립을 할 때마다 완전히 모든 완전체가 될 때까지 기능을 하나 더 할 때마다 실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전자 실험실 보드 레벨에서 동작하는 모델을 엔지니어링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엔지니어링 모델의 이제 껍데기 구조만 딱 씌워서 이거를 우주 환경이랑 똑같은 환경을 진공 챔버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거의 진공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온도는 태양을 볼 때와 반대편에 볼 때 거의 100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뜨거워졌다 뜨거웠다 더워졌다를 매우 가혹한 환경을 소중한 인공위성이 견뎌야만 합니다. 그걸 우주 환경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우주 환경 실험을 모두 통과한 모델을 우주 환경 모델이라고 얘기해서 QM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항상 실패합니다. 처음에 만든 게 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하는 걸 실패할 때마다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다른 부품을 써보고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고 만들어서 다시 실험해보고 가혹한 조건을 돌려보고 견디면 그 디자인이 픽스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 실험을 해서 최종 완전히 최적화된 완전히 오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진 걸 비행 모델, 플라잇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발사체에 실릴 모델이에요. 발사체에 실릴 모델 전에 최소한 2~3벌의 똑같은, 기능은 똑같지만 완전히 몸체는 똑같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비행 모델은 굉장히 비싼 부품들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스페이스급 부품은 모든 전자 부품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컴퓨터나 마이크나 휴대폰이나 뒤를 보시면 초록색 기판이 달려 있습니다. 기판 하나에는 칩 하나, 그 하나가 보통 이렇게 지상에서 쓰는 용을 커머셜 상용 칩이라고 얘기하고요. 군용으로 치는 칩을 밀리터리라고 얘기하고, 우주에 보내는 얘기는 스페이스급, 스페이스 그레이드 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한 100원, 여기가 밀리터리가 한 10,000원, 1,000,000원입니다. 그런 부품으로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 전에 완벽하게 모든 똑같은 기능을 다 견디는지 보고 최종은 걔 하나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플라잉 모델이 우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한번 보낸 모델을 다시 회수해서 고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그거를 검토하기 위한 리뷰 회의를 모든 마일스톤에 들어있어요. EM 만들고 리뷰하고, 전 연구원들이 다 모여서 전 분야의 모델을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리뷰해서 그 다음 모델 또 최적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미션 하나 정도 한 10년 보는 거죠. 도자기를 빚듯이 인공위성을 고려 청자나 만들고 조선 백자 빚는 기분으로 네, 그래서 안 되면 바로 때려 부시는 거. 장인 정신이 진짜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듣겠습니다. 누리호 발사 과정 설명 부분에서 643초, 그러니까 약 10분 남짓한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성공하셨을 때 그 기쁨과 짜릿함,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운 좋게도 누리호 발사 장면, 그러니까 발사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나루도 우주센터에서 발사하기 한 2~3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4시간 전부터 대기가 너무 길어서 지쳐서 올라가고 끝까지 가는데 이제 사건이 끝나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어쨌든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초조한데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나서는 너무 네, 굉장히 벅차고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끝나서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제가 지금 발사체를 직접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모든 그 발사체 만드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도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감동적이었죠. 정말 감동적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요. 그렇게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창 유행했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네. 드라마 카이스트의 여주인공 역할을 주인공이셨어요. 그 주인공 모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세계적 수준의 우주 과학자로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삶을 살 줄 아셨나요? 그리고 첫 발을 내딛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 아니고요. 여주인공 역할인지 잘 모르겠어요. 강성현 배우가 맡았던 민경진 역할이었는데 물리학과 여학생으로서 인공위성 탑재체를 제작하는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우주과학자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이런 삶을 살 줄은 몰랐던 것 같고 첫 발을 내디딘 계기는 우연히 그래서 제가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또는 우주과학자가 되고 또는 물리학도가 된 것도 사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에 최선을 다한 거였지 모든 걸 계획하고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모든 걸 계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주어진 정보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게 최적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여기에 와 닿게 된 거고요. 맨 처음 첫 발을 내딛게 된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영재교실을 가지 말았었어야 돼요. 과학 실험을 너무 많이 시켜서. 네. 떡잎부터 알아봤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중학교 네. 때부터 네. 그렇게 영재반에 가서 네, 수업을 네. 들었던 거 보니까.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성 개발 연구자가 되려면 어떤 학과로 진학을 해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박사님처럼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우주 과학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학생이 질문 올리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위성을 연구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저는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저는 물리학과 우주과학 실험실 출신인데 주변에 물리학자이면서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전자공학, 항공우주, 기계과, 뭐 재료과, 전산과, 그야말로 인공위성이 종합선물 세트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과학의 총화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기술의 하이엔드가 다 집적되어 있는 게 인공위성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공위성에서 그 기술이 적용이 돼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내려와서 지상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거든요. GPS도 처음에 그랬고 과학 망원경도 그렇고 허블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때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정밀한 광학 장치들 이런 것들이 지상에 내려오면 훨씬 더 응용도가 무궁무진해져요. 그래서 뭐 우주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칩이라면 지구에 데려와서 뭔들 시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급, 그러니까 스페이스 헤리티지, 우주에서 한번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그 칩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인공위성을 뭐 만드는 일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융합 시대라고 하는데 인재들도 그렇게 융합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실시간 질문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간단하게 네.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심성의껏 하려고 했는데 대충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우주도 지구처럼 계절의 구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지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주에 나가는 순간 완전히 차갑고 거의 진공이고 그리고 온도 차이가 태양을 보고 있을 때와 태양 반대편에 들어와 있을 때가 거의 100배 차이가 나는 극한 환경일 뿐이고요. 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구인으로 태어난 거 정말 행운이네요. 당연하죠. 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행운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질문 6번째 드릴게요.
황정아 박사님은 향후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질문.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에 우주 감시 그룹이 따로 있어서 우주 물체 감시 그룹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오는 다양한 파편들 크기가 어느 정도 센치, 10cm 이상 되는 모든 물체의 크기를 다 추적하고 있는 우주 물체 감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인공위성의 발사체 잔해나 또는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들 또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수리하다 남은 너트 볼트 같은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우주 쓰레기에 들어가는데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나 이사 같은 이제 세계적인 공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니터 위성 같은 것도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되고 있고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부 위성 이렇게 다 이렇게 쓸고 들어가서 대기권을 불타 없어지는 그런 위성들도 이미 정리되고 있고 그게 언제 지구로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모델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그 일을 하고 계셔서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많은 위성들은 자신의 임무 수명을 다하면 알아서 지구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 그 수많은 위성들을 지금 한 번에 600개씩 올린다 그러면 그거 위성 어떻게 하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위성의 수명이 다하면 역추진을 해서 아까 보셨죠? 추진기? 그러면 원래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뽕뽕뽕 기체를 쏘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반대 방향으로 지구 대기권을 재진입해서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거나 아니면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방향으로 본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네. 소멸 단계까지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군요. 네네. 정말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자, 다음 질문 7번째 넘어갈게요. 우주 쓰레기 때문에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위성들이 있나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우주 쓰레기 때문에 발사 자체를 실패한 위성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우주선, 유인 우주선인 콜롬비아호가 우주 쓰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기일식 동안에 태양을 일시적으로 가렸을 때 우주 날씨의 실험군으로 매우 좋은 시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개기일식 때 실험이 혹시 이루어졌나요? 라는 질문이었네요. 이번 개기일식은 어느 개기일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있었던 건 우리나라에서 관측했던 건 부분일식이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2019년은 아르헨티나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탐사팀이 가지 못했고 2017년에 그레이트 이클립스라고 해서 미국을 99년 만에 다 휩쓸고 간 개기일식이 한 번 있었는데 2017년 8월에 있었던 일식 때 저희 일식 원정팀이 저희 그룹에서 미국에 파견되어서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직접 관측을 했는데 개기식 자체가 유지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2분이에요. 2분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라서 그 시간에 뭔가를 설계하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때 원정팀이 가서 했던 거는 우리가 직접 만든 코로나를 관측하는 관측기기를 지상에서 실측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게 이제 2021년에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우리가 만든 코로나 관측기인 코로나 그래프가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코로나를 찍기 위해서는 태양 자체가 너무 밝으면 안 보여요.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개기일식이 자연적으로 일어나 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어컬터라고 해서 태양을 가리고 찍는데 자연적으로 태양이 사라지는 게 개기일식이라서 그 코로나를 찍을 수 있는 지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의 태양 원정팀이 가서 실제로 코로나 그래프의 성능을 아주 잘 동작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21년에 우주로 바로 보내도 되겠구나라는 성능 실험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죠. 그렇군요. 네.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정기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인공위성끼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궤도를 선점하는 것인가요? 경매나 심사를 통해 등록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궤도를 선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기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인공위성들이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정지궤도예요. 항상 거기 있고 자기 머리 위를 비칠 수 있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밀집도가 높아지지 않게 조절하는 국제기구가 있는 거고 그것도 경매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각 나라에 할당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은 사실상 저궤도하고 정지궤도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최미라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고위도에 사는 사람들이 우주 방사능을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렇다면 암 발생률이 더 높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고위도에 산다고 해서 우주 방사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우주 방사선을 일으키는 거는 주로 양성자예요. 그런데 양성자는 그러니까 아까 오로라를 보면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났다, 우주급 이벤트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 입자들은 방사선하고는 딱히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오로라를 일으키는 거는 주로 수십 kB에서 수백 kB 대역의 특정 에너지 대역의 전자에너지, 전자들이고 전자가 일으키는 방사선은 거의 약하고요. 그래서 양성자는 거의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성자 자체는 지구 대기권을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2차 입자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뮤온이나 뉴트론 같은 것들이 많이 부산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 부산물들이 사실상은 방사선을 만들고요. 그래서 지상까지는 그 부산물들도 바로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아지는 게 위험해서 고도 10km, 20km, 30km 그리고 만약에 우주까지 더 350km의 IS까지 간다면 더 위험하지만 지상에서의 방사선 위험 때문에 암 발생률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시금 지구에 태어난 걸 정말 축복받은 걸로. 지구의 자기력선이 많은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김지은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쏜 인공위성 때문에 우주 환경이 변해서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그에 대한 대책도 과학자들이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간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많이 써 올려서 우주 환경이 변하는 정도로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우주 환경의 지수라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세 개의 지수가 전파 지수 R, S, G 이런 것들인데 그 지수 자체에 우리가 쏜 인공위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우주 쓰레기가 일부 그런 거에 걱정이 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스타링크 같은 스페이스X 지금 위성들이 1200개, 2400개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들은 별 걱정이 없으시고 천문학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막 있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지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태양의 자기장 역전의 문제로 인해 우주 감마선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어 모든 생명체가 햇빛에 닿으면 죽게 되는데요. 우주 감마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속 벙커였는데 실제로 우주 감마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 드라마를 봐야겠어요. 누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주 감마만 오는 건 아니고요. 방사선이 지금 선언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주 방사선이 그러니까 지자기 역전을 다룬 다른 드라마도 영화도 있었잖아요. 코어인가? 그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순간 일순간 자기장이 없어지잖아요. 자기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요?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누군가 막 답을 달아날 텐데 여러분들 네이버 지식인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저희 집에 중2도 그거 답변 달고 있더라고요. 네, 우주 방사선이 그대로 도달하면 위험할 텐데 지하에다가 여기는 물속을 썼는지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게 지금 달 동굴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달에 지금 자기장이 없잖아요. 근데 달에 사람들 거주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주시설 만든다고 이사해서 이미 100명 문 빌리지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갔는데 달 밑에 동굴을 만들든지 아니면 굉장히 차폐가 되는 두꺼운 납이나 타이타늄 같은 거로 두꺼운 두께의 이글루 같은 걸 만들든지 기지를 지상에 만들든지 아니면 지하에 동굴을 파는 거예요. 그 지하 세계를 만드는 거죠. SF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렇게 하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민트초코님이랑 김지은님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화성은 왜 자기력선이 벗겨져 나가나요? 지구도 목성처럼 자기장을 잃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성도 생성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지구,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초창기 때 다 이렇게 돌면서 떨어져 나가지고 행성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화성도 우리 계열이었었어요. 그래서 화성도 지구가 왜 고유의 자기장을 갖고 있는지는 아세요? 아신다 치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왜 이 액체로 된 철, 니켈 같은 용융된 상태에, 그러니까 전기를 띨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자기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을 내부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전자기석이. 그런데 화성도 애초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 자체의 자기장이 점점 좀 생성되는 게 소멸되어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화성의 내부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됨으로써 거기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자기장이 있었던 기억이 그 화성의 표면의 암석들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화된 암석들이 있어요. 그 근처에서 동굴 파고 사는 거죠. 그 밑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인공 자석을 만들든지. 지구는 아직 자기장을 잃을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다행히.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오로라의 움직임으로 자기력선의 원인인 멘틀 대류를 짐작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랐네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지도 않은 멘틀, 오로라의 움직임으로 멘틀의 대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알루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 강연을 들으신 것 같은데, 박사님이 오로라를 보러 가고 싶던 제 버킷리스트의 낭만을 파괴하셨어요. 라는, 박사님은 혹시 우주날씨와 관련된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알루님 죄송하고요. 그리고 잘못 오해하셨어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오로라를 보러 가셔도 됩니다. 우주 날씨랑 상관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로라를 만드는 입자들은 아주 저에너지 대역의 전자들이에요. 그걸 봤다고 해서 방사선을 맞을 일은 아니고요. 방사선 맞으려면 프로톤 맞아야 돼요. 양성장 맞으려면 좀 더 고도 높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로라를 보러 가셔도 된다는 거, 저는 낭만을 파괴한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우주 날씨와 관련된 버킷리스트는, 저는 제 꿈을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면 저는 보이저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 제 꿈은 비욘드 보이저예요. 보이저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위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못하면 제 후배가, 제 제자가 하게 되겠죠. 네. 야,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비욘드 보이죠? 야, 정말 멋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미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북한의 핵발사 실험이 성공했다는 방송이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것과 우주선 발사 기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남북이 합치면 나사를 능가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심심찮게 나오는 질문이죠. 북한은 저렇게 뻥뻥 잘 쏘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얼마 전에, 어젠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미 미사일 협정에 지금 풀렸죠. 저희가 지금까지 발사체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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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까다롭고 힘든 기술입니다. 고체 연료를 만드는 일은 훨씬 더 난이도가 낮았을 거예요. 그걸 만드는 일을 한미 협정에 의해서 막고 있었었죠. 이걸 이번 정부에서 풀렸습니다. 어제 날짜로.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가 완전히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못 만들고 있었으나 이제 우리나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한다면 또 금방 빠른 순식간에 해내는 민족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북이 합치면 나사를 능가하는 건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발사체 개발에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이번 정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질문 두 개가 남았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안타깝네요. 자, 그랑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인공위성을 만드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인가요?
주식 상장 되어 있는 회사들도 혹시 있나요? 많죠. 아까 보셨다시피 인공위성은 사실상 현대과학의 종합선물 세트 총화입니다. 반도체 기술 최적화 하이엔드급 기술이 다 적용되어 있는 모든 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통신 모든 칩들이 가장 하이엔드급의 가장 좋은 성능의 극한의 종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칩들이 필요하고 그 칩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미국도 그렇고 주로 전 세계에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 회사들 상장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회사들이 사실 돈이 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위성 부품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부품이 아닐 수 있어서요. 네. 하이엔드 과학을 이해하면 경제도 잡을 수 있는군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지만 되겠네요. 더 잘 살려면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오늘 박사님 오늘 강연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오로라에 대해서도 그리고 북항로를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뭔가 자기도 모르게 방사선에 피폭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황정아 박사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회,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결과적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